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부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임금을 동결했죠. 삼성전자는 무려 10만 명에 이릅니다. 임직원들이. 평균 임금이 8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임금만 하더라도 연간 8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삼성전자, 물론 그 전전에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에는 25조 원, 즉 급여 연봉의 3배가 넘는 2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임금 동결을 결정했던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에서도 올해 임금 인상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해온 기업들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업들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려울지 모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자. 물론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적자를 내다 보면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면은 선제적으로 임금을 동결한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전체 총 임직원들의 연봉보다도 3배 이상 영업이익을 낸 회사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동결한다는 것.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불황에 대비한다는 그런 취지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대공황의 교훈을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 대공황은 1929년에 왔죠. 그보다 9년쯤 전인 1920년에도 소규모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임금도 한 20% 깎아버립니다. 당시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의 워딩 대통령인데요.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려우니까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게 하고 임금도 깎도록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1923년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줄어든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이 닥쳐올 때까지 6년 동안 기업 이윤은 62%가 늘었는데 근로자들 실질 소득은 고작 11%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데자뷰 아닙니까? 2007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 그 비교치하고 비슷합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값싼 임금을 무기 삼아 많은 물건들을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냈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사야 될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시작되자마자 간신히 빚으로 지탱해오던 가게들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불황의 늪에 빠져서 그야말로 어둡고도 긴 터널을 지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나라 전체의 소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중산층을 보고 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전체 소득 가운데 가계로 돌아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무려 80% 이상 늘었지만은 가계 소득은 3분의 1도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에서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불황을 극복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얘기를 보면요.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사람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지금 자동차, 지금도 컨베이어 벨트로 만듭니다. 말하자면 일관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대폭 올린 헨리 포드, 악덕 기업주였어요. 자기 이익만을 밝히는 악덕 기업주였지만은 대량 생산되는 T형 자동차가 나오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그때 당시는 9시간이 기준이었는데 8시간으로 줄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선량한 기업주에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악덕 기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돈을 짜려면은
결국은 월급 줘가지고 지어 짜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자동차 타고 놀러 다니게 하려면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은 비록 헨리 포드가 악덕 기업주이긴 했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그 시야를 보면은 거의 100년 전에 헨리 포드만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흑자를 내는 기업은 자기들이 팔 물건들이 진짜로 팔리기를 기대한다면 갤럭시가 대한민국을 뒤덮어서 내수만으로도 일단 기본은 하기를 기대한다면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고 그리고 하청기업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강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 방금 한 이야기는 역시 제가 즐겨보는 KBS 박종원 기자의 대담한 경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제가 늘 하던 얘기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몇몇 디테일 인용을 했을 뿐이고요. 큰 골격은 마찬가지인데 진짜 우리 기업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의 새누리당과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각성해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그리고 표로 심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중에 뭔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오피니언 비평 토픽이 뭔지 우리 김효진 PD에게 물어봅시다. 김효진 PD.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청년 유니온 다들 아시죠? 이 청년 유니온이 한국형 블랙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 기업은요, 일본 청년 노동운동 단체에서 만든 신개념인데 청년의 절박한 처지와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서 일상적인 착취와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청년 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청년의 노동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청년의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기업에 맞서는 한국판 블랙기업 운동을 선언하고 블랙기업 제보 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서 그동안 개발한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경향신문이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가 말하는 청년 노동의 현실이란 제목의 사설이고요. 이번 연구를 위해서 청년 유니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동 상담과 블랙기업 제보, 청년 노동자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결과는요. 블랙기업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 고용, 장시간 노동, 교육 없는 열정페이, 임금체불,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규직 희망고문, 해고 등등 이런 것들은요. 청년 노동자가 블랙기업에서 일상사처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희롱, 폭언, 폭행, 따돌림도 다반사였다고 하고요. 한국 청년 노동의 실상은요. 청년 유니온이 제시한 블랙기업 지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기업 지표는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먼저 고용 불안정 분야는요. 정규직 전환이라는 거짓 약속, 또 인턴 실습, 수습 채용의 무제한 남용, 근로계약의 무질서함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장시간 노동 분야인데 야근, 주말 근무 등 초과 근무 강요, 시간 외 수당 미지급, 과소지급, 휴식, 휴가제도 사용 제한 등의 항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직장 내 괴롭힘 분야에서는 비인격적 대우 폭언, 또 실적 관리를 위한 압박과 비난, 퇴사를 유도하려는 의도적 배제, 무시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폐쇄적 소통 구조 분야는요. 의견 개진이나 문제제기 자체의 차단이라는 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블랙기업 지표는 최근 발표된 청년 실업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로서도 확인된 청년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이 지표를 만들기 위해 설정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인데 조사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참 이게 애매해요. 전 참 애매하다고 봅니다. 예. 뭐냐면은 이게 이제 총체적인 기업의 현실하고 맞물리는 건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저는 이렇게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제 노조도 존재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익을 내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이거는 사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존재하는 악덕 기업들 말하자면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혹은 임금을 적게 줌으로써 그 이득을 오너가 이제 가져가려는 이제 그런 이제 악덕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뭐 이제 요즘 어려운 기업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기업이 어려울 경우에 그 기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간단하죠. 전망이 있으면은 계속해 나가는 거고 전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된다는 점을 요즘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잘 나가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군들,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라든지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용실 이런 데도 보면은 이게 도제식 교육이라는 명목하에서 그야말로 임금을 쥐어짜는 뭐 열정페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업이 좋아지면은 그때 희생했던 것을 다 되돌려준다. 그런 차원이라면은 참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그런 말하자면 임금 착취를 제도화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에 이르려면은 잘라버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과실을 그 누군가 한두 명이 다 독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부작용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블랙기업 문제가 더 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 이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느냐 그 경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해쳐먹는지 안 해쳐먹는지 뭐 검찰 수사를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계의 모호함 이런 것들이 참 하나의 고민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 청년 유니온을 하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좋은 기업주도 존재를 하고 또 기업의 구조 자체가 저희 협동조합처럼 착취가 불가능한 구조 이런 데 대한 그런 고민들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 연장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등등 뭐 장시간 노동 이런 얘기들 많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었더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지표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연장 수당 미지급 문제 같은 거, 연장 수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보면은 미디어 업계,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 이런 사람들, 뭐 미디어 협동조합도 큰들에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영석 PD 같은 사람이 뭐 꽃보다 할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루에 9시간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더 투자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재밌고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욕심내는 거겠죠. 그러니 그런 데는 당연히 며칠씩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밤샘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이겠고요. 내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더 노력했으니 자 이건 연장근로로 인정해가지고 수당 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 한두 끝도 없겠고요. 그렇지만은 뭐 그런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그 아주 혹독한 그런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힘든 얘기고 애매한 지점에 있는 그런 직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을 시키려면은 이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일을 시키려면은 추가 근무수당을 주는 게 맞고,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것은 기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규모 범위 내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대로 하다가는 이 적자 구조의 터널을 뚫고 나가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려면은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제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뭔가를 희생한다는 그런 거라면은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대로 됐을 때 그 과실을 다시 과거에 희생했던 것 이상으로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전망대로 잘 되기만 한다면야 온 세계 다 그냥 기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인들의 경영자적인 자질 그리고 안목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참으로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마인드의 출발 지점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다라는 데서 전 출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는 뭐 경기가 어렵다 이런 걸 핑계대고 삼성전자 같은 데서 영업이익이 25조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동기라는 이런 마인드는 옳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이런 지표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있는 게 그래서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설을 읽으면서 예. 뭐 제가 이사장으로 현재는 있으니까 네. 우리야 뭐 이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기업 오너도 아니고 임기 중에 하는 거고 책임을 지면 언제든지 물러나는 자리니까 이제 그 현재 기업들의 이른바 주식회사에 뭐 저기 이사장이나 회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지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법적으로는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기양신문 사설을 이제 보면서 과연 미디어협동조합은 여기에 걸맞는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기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뭐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 이제 어쩌면은 변명 비슷하게 이건 뭐 그렇지만은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제기가 된 이런 점들 네. 이런 것들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뭐 계속되고 있죠. 뭐 현실만
허락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고 내가 아까 아마 얘기했잖아. 최우선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갈 건데 마인드의 출발점은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해서 출발을 하고 네. 다만 이게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좀 다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대부분 블랙기업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은 전혀 생략돼 있죠. 구성원들의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그야말로 그 돈이 남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결국은 이제 어의 지위에 뭐 직장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 좋은 직장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질 좋은 직장에 어떻게든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갑의 지위라기보다는 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도 크게 대해서 항의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뭐 크게 보면은 삼성전자 노조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무언가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 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돈 가지고 저기 노사 화합에 썼다면은 삼성전자처럼 이익 많이 내는 기업이라면은 진짜 노조가 있어도 오히려 회사를 위한 노조가 됐을 거라고 봐요. 노조는 무조건 우리를 반대할 것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노조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삼성은 무노조 경영 운운을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방에 그냥 뭐 언론 뭐 법조 뭐 온갖 저기 관계 로비하고 그 로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러다가 엑스파일 사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2년 정도 뭐 돼 가는데 소속돼서 일을 한 지가 협동조합의 상근 조합원으로서 이런저런 협동조합이 뭔가라는 거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나름대로 제가 가진 어떤 원칙이나 제가 이해한 원리 같은 게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기업하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기업, 그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고자 하는 그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흔히 말하는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독점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점기업이죠. 모든 돈을 그거하고 관련된 건 자기들이 개발해내는 모든 가치하고 관련된 거는 자기들만이 개발해서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일 텐데 협동조합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형태라는 거.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본질적인 또 차이점인 것 같네요. 말씀 듣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또 한 가지 뭐 이런 점도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뭐 저기 블랙 기업 하면서 협동조합 얘기가 돼버렸네.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미래협동조합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청년 유니온이 지적하는 그런 블랙 기업이 되지 않도록 늘 노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불어서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온갖 말하자면은 그 적폐들도 부당한 행위들도 사실은 회사에 대한 정확한 노사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가 허리를 졸라맨다면야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늘 허리를 졸라맸을 때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어떤 한 인간이 독식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협동조합이야말로 가장 또 바람직한 기업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바람직한 기업 형태 제대로 돼야죠. 네.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역할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많은 조합원들 여러분들께서 정자도 하시고 그리고 월조합비 납부도 하시고 그리고 요즘 뭐 전부 다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사실 돈만은 매달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만 원 내라면 그냥 다 내지만은 매달 이렇게 만 원씩 딱 꼬박꼬박 내라고 하면 그것도 큰 부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은 결국은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송, 이런 라디오, 이런 TV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이 베스트의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노심초사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시니까 조금 뭐랄까 호소가 돼버리네. 좀 위기 같은 것이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협동조합 시작할 때 아니면 제가 여기 소속이 돼서 일하기 시작할 때 몇 달 안 갈 거라고 몇 달 못 갈 거라고
조소하던 사람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머쓱해진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춰가지고 계속 운영이 돼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의미 있는 궤도에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한 실험이 계속 너무 길어지면 있는, 또 우리 네. 청취자들 네. 무슨 얘기하냐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이 토픽은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진짜 오래 했네요. 네. 협동조합 얘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네. 다음 달 7일에 열리죠.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입니다. 네. 청문회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87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가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 이 사안이 논란에 휩싸인 순간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한 게 정도였다는 주장도 비등하죠. 한겨레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이 걸린 박상옥 청문회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네. 결국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이상 이제는 청문회장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과거를 한치의 허점도 없이 엄정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박종철 씨 사건은 국가 권력이 꽃다운 대학생을 고문해서 죽인 반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대법관에 오르는 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적 가치가 1987년 박종철 씨 사건에 대한 반성과 투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부정할 셈이 아니라면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무조건 박상옥 후보자를 감싸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이 권위주의 시대에 박 후보자는 평검사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수사를 가로막은 게 사건의 진상이다. 그런 사람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미리 방향을 정해놓은 듯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네.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고위공직 후보자든 누구든 흠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부동산 투기나 병역비리 같은 청문회 쟁점과 이번 사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이유야 어떠하든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간적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을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자리에 앉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예.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여당 단독으로 못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박상옥 후보자 말대로 자기는 말사검사로서 진짜로 힘도 없었고 개입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최고위 법관, 한 나라의 최고위 법관이라는 자리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레토릭이 큰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힘이 없었다. 진짜 몰랐다. 설사 이거를 100% 입증한다고 해도요. 그 입증하고 뭐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참 뭔가를 바라보는 윤리적 척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진보 개혁적인 인사들일 경우에는 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당연히 사퇴를 할 겁니다. 뭐 자기는 사실 아무 잘못도 없지만은 어떤 추문에 자기 이름이 연루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은 결국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오히려 잣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잘못이 설사 없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혹은 그런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억울하지만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인사라고 봐야 되고, 그냥 쌩 까면서 세워라 가거라 뭐 이완구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장관들도 온갖 비리 의혹
사실 이제 청문회에서는 비리를 100% 밝히지는 못합니다. 뭐 검찰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의혹들 보면은 이거는 뭐 거의라고 해도 뭐 큰 하자가 없을 만한 그런 비리 의혹들 뭐 한 개가 아니고 기본 서너 개는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만둬야 될 사람들인데 절대 그만 안 둬요. 그냥 바람 잦아가 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정작 임명해야 될 임명권자 대통령은 또 임명해요. 그게 그렇게 뻔뻔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보수고 양심을 지니고 말하자면은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진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무기에서는 진보가 당연히 낫죠. 근데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노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니까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그냥 이 박상호 후보자가 한 네. 개인으로서 그냥 살고자 했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이 사람의 과거를 들춰가지고 단죄하려 든다면 그건 지나치겠죠. 그렇지만 대법관에 오르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멀쩡히 잘 가던 세월호 밀어가지고 빠뜨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추궁하고 따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숭고한 어떤 자질과 기질을 요구해 마땅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 나가서 해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든 통과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건데 청문회 도중에 사퇴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끝까지 가겠죠? 아니 예. 사퇴할 사람이면은 진작했겠죠. 했는데 참 새누리당도 그렇고 아니 난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그래요. 아니 이건 진짜로 알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정말 보이콧하면 되거든요. 보이콧하면은 뭐 보수 언론들은 아니 뭐 국회로서의 그 의무를 방기하느냐 그러는데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이 양반은 청문회 깜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절대로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청문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뭘 드러내고 하자를 하더라도 아니 유기준 경우도 그렇고 다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는데 그럼 우리는 결국은 둘리서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청문회 보이콧한다. 하고 싶으면 니들끼리 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논리로 접근이 안 되나요? 그러게요. 정치가 주고받는 거라고 하니 뒤에서 뭔가 받은 게 있을까요? 이걸 주고? 아이고 받을 사람한테 받아야지. 아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득했겠지. 아니 청문회에서 낙마시키면 될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대법관은 어떻게 되나? 총리하고 비슷한가? 청문 보고서를 투표에 붙입니다. 투표에 붙입니까? 예. 임명 동의제입니다. 아, 임명 동의면은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겠지. 아, 우리 자유투표 할 테니까. 네. 아이 일단 청문회는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참 거절하기 어려운 명분. 우리 자유투표할 테니까 일단 가자.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말을 믿은 거라면은 그건 정말 아니 이제 이런 거죠. 뭐 보수 언론들이 막 두드려 펼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너 국회라가 뭐 하는 데야? 대법관을 갖다가 청문회에서 비판을 하고 뭐 큰 하자가 있으면 끌어내릴 그럴 임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야 우리 자유투표 할게. 너희들이 끌어내리면 될 거 아니야. 안 한다는 건 말 안 되잖아. 야 여론도 별로 안 좋아. 여론조사 해보니까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문회를 해서 낙마시키게 한다라는 여론이 90%야. 당연히 물어보면 그렇지. 청문회를 해서 낙마시키려는 질문이 들어가면 그거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청문회에다 보이콧하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유투표. 그러면은 이제 울고 싶은데 핑계를 주는 거니까 그래 하자. 뭐 이렇게 됐을 수는 있어요. 자유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전원 통과 의견이야. 자유를 줬는데 전원 다 찬성했네. 찬성했다. 뭐 어쩌라고. 아니 그러면 전부 반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예. 뭐 그래서 참 이 덫을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투쟁했던 그때를 보면요. 억지 투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고 대적하면은 결과는 독재 권력의 뜻대로 되는데 참 빠져나오기 힘든 덫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뭐 단식 난 안 해. 이렇게 이제 마가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투쟁 방법이었는데 이제 87년 이후 이제 이른바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양김식 투쟁은 뭐 군사 독재 권력도 아니니까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 이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우영권 선생도 그냥 뭐 이왕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된 게 물러 터진 것 같아요. 열이 져가지고 네, 마음이 열이 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4월 7일에 다음 달 7일에 열리니까 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네. 아마 이 문제 아니고도 여러 가지가 또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까지 갈지 청문회가 참. 아이파. 예. 게시판에 이미 써놨네. 어제 뉴스K에 네.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이정걸 그 의원 인터뷰를 자유투표. 보니까 자유투표에 넘어갔다고 그래. 아이 척 보면 삼척이지. 아니 그냥 전원 찬성했는데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찬성했네 이러면은 끝인 건데 이거를 글쎄요. 정말 이 액면 그대로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김 대표는 엊그제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세 번 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현재도 북한은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라는 문제. 네. 라면서요. 정치 외교적으로도 해결해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드 체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네. 그것을 위해서 핵전쟁 위협을 환기시킨 셈입니다. 자, 한국일보가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니 신중해야 할 여당 대표 언행. 이런 제목의 사설이고요. 네. 안보, 대북 정책과 직접 관계없는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정부 정책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이라면 예의가 다르겠죠. 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비핵 확산 정책을 고수해온 미국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아무리 학생들을 상대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밝히기 위해서였다지만 국민에 널리 알려져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말을 자제하지 못한 것은 무신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문외한도 아닌 그가 핵 보유국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모를 리 없죠. 핵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당장 6자 회담을 비롯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대남 무력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자동 개입한다는 대북 안보의 기본 구상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가능성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함축에 비추어서 정부의 안보,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적어도 그렇게 비춰온 여당 대표라면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좀 돌아갔어야 한다. 그게 쉽지 않았다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한국일보의 주장입니다. 네. 예. 김무성 대표 참.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그러니까 기사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요. 네.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노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도한 건가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세게 한번 두각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이게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논리 자체는 큰 보수의 논리 중에 하나예요.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핵무기를 기정사실을 인정하고
저쪽이 뭐 함부로 쓰지 않겠지만은 예. 만에 하나 쓴다면 우리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실제로 군이랑은 해야 될 문제죠. 지금 현재 정립된 이론은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한국이나 오키나와 이런 데는 미국의 핵무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반드시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 대 쏘면은 한 수백 발이 날라와가지고 아주 초토화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정권이 이게 니 죽고 내 죽자라는 단계가 아니라면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제 위협의 차원에서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근데 뭐 북한도 뭐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을 뭐 유독 비하해 사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일개 가문이 세습을 하고 그 가문의 당주격인 사람이 그야말로 나라의 최고의 정권을 지는 그런 세습 독재 국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습 독재 국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국가 조직이라는 그쪽에서 세금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세금 안 내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온갖 군데 로비를 하고 했던 것이 삼성일 뿐이고요. 여하튼 그 구조는 비슷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나 그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 통제 메커니즘이 개판되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습 재벌이나 세습 독재 국가에는 공동체의 위기가 아니라 그 세습하는 정권의 혹은 세습하는 오너의 위기로 인식을 한다고요. 그 공동체의 이해 관점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그 오너의 관점에서 푸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가다피입니다. 가다피가 그렇게 하다가 지 한 목숨 구하려고 막 다 때려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런 점에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죠. 공동체의 위기에 왔을 때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그 위기를 대처해야지. 아니면 공동체가 합의로 뽑은 사람에게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딕테이터 독재관이라는 게 독재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평소에는 집정관, 뭐 법무관, 재무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할해서 집정관이 총책임을 지지만은 그러나 언론의 견제를 받으면서 좀 권력 분립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난다든지 하면은 정권을 집정관에 몰아줘서 독재관이란 걸 타이틀을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 위기가 오면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정권을 몰아줘가지고 뭐 그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공동체에서 몰아주는 과정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습 정권이나 세습 재벌들 그런 거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위기가 오면은 삼성의 10만 종업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겠습니까? 위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오너 주변의 인간들이 짜내는 거지. 그게 다행히 맞아가지고 안 망하면 상관이 없지만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한국일보 사설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하고 보유국으로 규정하는 거하고 이게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야. 이게 종북입니까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종북이 돼버린 거지. 인정해버린 거 아니야. 대한민국 집권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롭게 했네요. 이게 핵은 핵 보유 국가들끼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NPT라든지 해가지고 핵을 더 이상 확산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긴 나라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인도도 아마 그랬을던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일찍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나중에 기정사실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북한도 그걸 원해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군비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잖아. 재래식 무기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남한하고 국방비가 뭐 10분의 1, 뭐 100분의 1 차이가 나는데 되겠어요? 안 된다고. 지금 기름 갖고 오면은 국토 재건을 위해서 쓰던 모자랄 판에 어떻게 보내줍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제재도 받지 않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핵 관련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아니, 사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우를 통합진보당 대표도 아니고
새누리당 대표가 했다는 거는 진짜 그러게요. 정신없는 짓이죠. 예. 여기 나온 거 육자회담이라는 거에 근간이 흔들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육자회담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를 모르고 그랬을까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 또 한 가지 네.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화 하려고 난리인데 네. 만약에 김무성 대표 이런 말대로라면은 일본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명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해서 같은 핵 억지를 갖겠다는데 예.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각종 문제가 더 있겠지만은 뭐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심대한 그런 문제들인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세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그런 간단한 논리를 모를만 해요. 뭐 지난번에도 찌라시 보고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를 읊었다는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참 불행입니다. 대통령이 저 모양인데 집권당 대표마저 이 모양이니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권의 차기 잠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 브리핑 순서입니다. 네. 김혜준 PD,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 아우. 사흘 남았죠, 이제. 뭐 진짜 복잡하던데. 대타협기구. 이게 아주 간략한 말로 좀 풀어보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변수와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모형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짠 안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 정부의 기초안과 함께 이 세 개 축의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정부 여당은 새누리당 안에다가 김태일 교수가 주장한 저축 개정을 도입한 안으로 의견을 지금까지 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야 개혁안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자, 여야의 개혁안은요, 현행 제도를 손질해서 국가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취지는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를 어떻게 짤 것인지 방법론이 다릅니다. 새누리당은요, 공무원연금을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맞추는, 그러니까 끌어내려서 국민연금에 맞추는 거죠. 그런 구조개혁을 하고자 하고요. 새정치연합은 일부 변수 조정을 기본으로 하는 이 모수개혁을 주장해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기한까지 남은 38일, 또 특위 산하 대타협기구 종료까지 남은 3일 동안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대략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논의는요, 이번 논의는 누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야의 구상은 이 누가에서부터 갈립니다. 새누리당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2016년 내년부터 신규 임용될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죠. 현재 공무원들은 월 소득액의 7%를 연금으로 적립합니다. 새누리당 안은 이 기여율을 재직자의 경우 2018년까지 10%로 높이고요. 더 내게 한다는 것이죠.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자고 합니다. 자, 기여율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내는 돈의 비율을 말하겠죠, 당연히. 퇴직 후에 받는 돈을 정하는 연금 지급률 역시 재직자는 1.2%까지 낮추고 신규자는 국민연금에 맞춰서 2028년까지 1%로 한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반면 새정치연합의 안은 재직자 신규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 현행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최대 10%까지 높이고요. 지급률은 1.45에서 1.7%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인 겁니다. 새누리당의 안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이, 또 새정치연합 안은 공무원 간 차별을 두지 않고 그러면서도 재정절감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각각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장치를 두자는 점에서는 일단 여야의 의견이 같습니다. 이 하위직 공무원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 반대인 하후 상박이 되도록 하자. 이런 것이겠죠. 다만 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당안은 전면적 도입입니다. 네. 새누리당은요. 네. 받을 연금 전체 국민연금처럼 이 최근 3년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이라는 것을 변수로 두는 겁니다. 복잡하다. 예. 새정치연합안은 네. 이 돈을 낼 때 네. 전체 기여율 7에서 10% 중에서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4.5%까지만 이 기준, 최근 3년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값을 도입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도요, 국민연금에 맞춰서 1%에만 재분배 기능을 두는 것이죠. 네. 나머지는 더 내는 사람이 더 받는 이 소득 비례 행태를 유지해서 재직 공무원의 반발을 완화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점입니다. 숫자가 너무 복잡한데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얼마나 들어주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결국 퇴직 공무원은요. 네.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될지가 관심이겠죠. 네. 여야 모두 현행 57%입니다. 현행보다 떨어진 수치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은 일단 액면으로는 한 31%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퇴직연금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서 전체 소득 대체율, 결과적인 소득 대체율은 50% 선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금하고 별도로 개인과 정부가 매칭 형태로 부담하는 이 저축 계좌, 바로 이런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죠. 새정치연합은 퇴직수당 인상은 아주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고 저축 계좌는 공적연금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이 새정치연합 안대로 만약에 연금 제도를 바꾸면은 소득 대체율이 50% 초반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얼마나 아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도 중요한데 연금 개혁의 최종 목표인 재정 절감 효과겠죠. 이를 두고도 여야 계산이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자기들 안대로라면 2080년까지 300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효과를 266조 원 절감 정도로 조금 낮춰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안이 더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죠. 구체적인 수치는 새정치연합이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55조 원 정도 더 절감하게 될 거다. 우리 안으로 했을 때 이렇게 추산하고 있다고 해요. 2080년까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이 언젠데 2015년인데 2080년이면 지금부터 무려 55년? 네. 65년? 65년 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혜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받을 일이 없어지는 시점이 되는 때가 이때여서 이때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자, 특기할 점은요. 새정치연합은 모든 공무원에게 걷는 돈을 높이고요. 그러니까 더 내게 하고요. 퇴직 수당을 올리지 않는 만큼 초반부터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반면 새누리당 안은 신규자에게 적은 돈을 걷어서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들의 퇴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재정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안이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공무원 사회는 처음부터 새누리당의 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죠.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새정치연합이 안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소득 대체율이 적어도 60%는 돼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조건을 어느 쪽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겠죠. 자, 대타협 기구의 합의 시한 사흘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흘 안에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사실 이거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거겠죠.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됐고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이제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은 중소기업
기업하고 비교해서는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됐죠. 중견기업 정도? 예. 보면 되겠죠.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 저임금 시대의 공무원들에게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많이 줬어요. 이른바 공무원에 대한 특혜죠. 학자금 대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입니다. 연금은 일반 기업들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게 줘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의 출발이 된 거죠. 지금도 계속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낮고 그렇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소득 대체율을 60%라고 하더라도 전체 임금 수준이 낮으면은 나중에 받을 돈 얼마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할 건데 전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일반 국민연금 수혜자들의 수혜 범위를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우선 형평성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고 공무원연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적립하는 거하고 정부에서 내는 걸로 반반씩 이렇게 적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 부담금이 이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부담을 적게 하면은 연금 자체가 고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무원연금은 계획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한번 그 기사 써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때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지. 왜냐하면 언제나 검토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수치 하면 쫙 엑셀 돌려보면은 언제쯤 빵꾸 난다는 게 금방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손을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반발하니까 손을 못 대고 계속 넘어와가지고 이제 정권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힘 있는 정권이라고 하니까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제 나선 것 같은데 좋아요. 난 그것을 시도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주 훌륭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이 폭력적인 게 가장 쉽습니다. 야, 까불지 말고 따라와. 깎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반발? 당연히 있겠죠. 싱가포르처럼 말 안 들으면 엉덩이 까고 엉덩이가 찢어지도록 태형을 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하여튼 문제입니다. 합의를 구하는 방식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점만 얘기하고 오늘은 끝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